공수편매, 공공의 물을 속여 판다는 말로 한양 투기꾼들을 감쪽같이 속여 대동강물을 팔아넘긴 봉이 김선달의 일화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이런 봉이 김선달의 일화처럼 이걸 판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데니스 호프는 달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국가의 달 소유권 주장은 금지되나 개인의 소유권 주장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허점을 찾아냅니다. 데니스 호프는 달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고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달을 분할해 1에이커당 24달러에 판매했고 계약자에게 양도 증명서와 지적도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누가 샀을까 싶지만 그의 회사인 루나 엠버시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 세계 약 600만 명 정도가 달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데니스 호프의 일화는 과거에는 상상에 불과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면서 우주의 자원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약속, 조약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주 탐사를 지속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 것 강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놀라운 소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강성주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박사님이 와 주셨는데 또 인류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또 성과를 이뤄냈다고 해요. 네. 인도 현지 시간으로 7월 14일에 발사한 찬드라얀 3호가 8월 23일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달 남극에 착륙한 게 최초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초라는 거 보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동안 달 남극에 착륙을 하지 않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달에 착륙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2013년 12월에 중국의 창호 3호가 달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달 착륙에 성공을 했던 게 언제냐면은 1976년 8월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 간격이 느껴지죠. 무려 37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느껴지는데 그동안 달에 인류를 보내는 건커녕 착륙선을 보내지도 않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랬죠? 달에 가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냉전 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체제로 중첩이 되면서 이제 냉전 체제에서 서로의 우주 발사체 기술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을 왜 했냐?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은 곧 국방과학 기술이었고요. 국방과학 기술로 서로 정말 미사일을 쏘고 막 전쟁을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기술이 위다. 이런 것들을 우주 탐사 기술로 보여줬던 거죠. 과시를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걸로. 네. 그리고 나서 경쟁적으로 달에 가는 것으로 각 진영의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내보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주개발 사업 자체가 워낙에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이미 아폴로 미션을 통해서 여러 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에 다녀왔고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완벽하게 입증을 하면서 소련을 압도해버렸죠. 그렇죠. 초기에는 소련한테 많이 밀렸지만 달에 지속적으로 인류를 보내면서 이제 소련을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우주개발 탐사에 있어서 맨 처음은 앞서 나갔지만 결국에는 달 탐사에서 미국한테 밀리면서 달에 갈 명분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소련을 제외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에 무언가 착륙선을 보낼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 자체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달에 탐사선을 보내지 않아서 당시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제 그 기술자들,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달 착륙과 관련된 기술들을 처음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달 탐사가 약간 명맥이 끊겼었죠. 그러다가 중국이 새롭게 우주 탐사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이렇게 확보한 달 탐사 기술 이외에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일본, 심지어는 최근에 루나 25호까지 이제 쐈던 러시아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달 착륙에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달 착륙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달 남극 착륙은 더 어려운 일인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달 착륙이 아폴로 미션이라든지 이전의 미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달 착륙 같은 경우에는 달의 적도면 근처, 그 중에서도 관측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앞면에 우리가 달을 봤을 때 어둡게 흔히 토끼가 있다라는 네, 토끼 그쵸, 그쵸. 모양이 보이는 그 부분은 달의 바다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달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표면도 고른 편이고 그래서 달 착륙선이 착륙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에요. 달의 남극 같은 경우에는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해서 그동안 지형이 잘 관측되지도 않았었고 또 햇빛이 잘 들지 못하다 보니까 관측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도 부근의 달의 바다라고 부르는 지역과는 달리 평평한 지역이 되게 적어요. 크레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의 남극 착륙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복잡한 궤도 변경도 수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이제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달 남극 착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제 저희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미국이 사실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미국 말고도 달에 착륙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지금까지 달에 착륙한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강준 오. 주무관님 어느 나라 알고 계세요? 우선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소련 이제 두 개의 국가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네. 사실 최근까지도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두 개의 국가밖에 없었어요. 미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시도는 했지만 실패를 했고 2013년에 중국이 창어 3호를 착륙시킴으로써 중국이 달에 착륙선을 보낸 나라의 대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사실 이번 4월에 하쿠토 미션이라는 것을 네네. 통해서 달 착륙을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추락하면서 실패를 했었어요. 오. 이번에 인도가 그 대신 성공을 했죠. 그래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4개국밖에 없어요. 4개국밖에 없군요. 네. 이게 진짜 힘든 일인 게 이렇게 딱 들으니까 느껴지네요. 맞아요. 사실 지금 인도가 달 남극에 최초로 갔다고 하는데 달 남극을 최초로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달 남극을 지금 탐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동안은 달에 안 가려고 했죠. 음. 그런데 달이 요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바로 달의 남극 때문이에요. 어. 달의 남극에 물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 물의 존재 가능성을 밝힌 탐사선도 되게 특이하게 인도의 찬드라얀 1호였어요. 인도에 지금 저희가 찬드리안 3호인데 그렇죠. 1호가 네. 물이 있다는 걸 밝힌 거군요. 물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확인. 네, 지난 2008년도에 남극 표면에 얼음으로 된 물의 존재와 더불어서 지하에도 얼음으로 된 매우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미국 주도하에 여러 국가들이 탐사선을 보내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측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물뿐만이 아니라 요즘 전자장비에 반드시 필요한 뭐든지 들어가는 반도체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의 주재료가 되는 게 히토류거든요. 그 금속, 희귀한 금속. 그쵸, 그쵸. 네네. 이런 희귀한 광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찬드라얀 3호가 도착을 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찬드라얀 3호가 도착을 해서 로버를 내려보내고 이 로버가 이 달의 토양을 관측을 해본 결과 황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규소, 알루미늄, 크롬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속 성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직접 이제 확인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모든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히토류라든지 이런 히토류의 많은 매장량은 달의 탐사를 정말 활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끌리네요. 가야겠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달에는 대기가 없죠. 그쵸. 네,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희귀한 물질.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가질 수는 없지만 달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헬륨3예요. 이건 어떤 거죠? 헬륨3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직접 오는 건데 이거는 대기에서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서 다 걸러져요. 그런데 다른 대기가 없기 때문에 표면에 헬륨3가 다 쌓이게 됩니다.
이 헬륨-3는 향후에 네네. 인류가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된다면, 상용화된다면, 성공적으로 핵융합 시설을 개발해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청정 에너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탄소 중립 요즘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네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 생산의 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헬륨-3예요. 그러면은 헬륨-3가 핵융합 발전의 원료군요. 그렇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달은 우리가 또 화성 가야지. 그렇죠. 화성 가야죠. 일론 머스크가 항상 하는 화성 갈 거니까 갈 거니까. 어. 네. 이런 걸 항상 주장하잖아요. 근데 화성에 바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화성에 이주를 하려면은 되게 많은 원료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많이 실으면은 지구에서 한 번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그렇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달에 기지를 건설해서 달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아, 전초기지. 그렇죠. 전초기지. 그런데 달에 대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밤낮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커요. 아, 대기가 없어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적도 지역이나 햇빛, 흔히 말하는 밤낮이 있는 지역에다가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밤낮의 기온차가 온도차가 300~400도나 납니다. 엄청나네요. 일교차가 300~400도인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달 영구 음영 지역은 약간 해가 뜰랑말랑, 해가 질랑말랑 항상 이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교차가 10도 정도밖에 안 나요. 아, 여긴 진짜 조금 나는군요. 진짜 조금 나기 때문에 거주하기가 아무래도 용이한 환경인 거죠. 아, 거주하기가. 그렇죠. 당연히 물도 많이 있고 네네. 물이 많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음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네네. 이걸 전기 분해하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확보에도 용이하고 아, 수소 같은 경우에는 심우주 탐사를 위한 연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진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딱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미션이라든지 전 세계 국가가 달의 남극에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졌어요. 네네. 이제 달을 탐사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정보는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 국가만 이렇게 그 정보를 소유할 수 있나?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기는 한데 네네. 사실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네네. 공동 연구, 전 세계 어떤 연구를 하든지 공동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자체,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기술, 우리가 로켓을 어떻게 만들었고 착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기술들은 극비예요. 하지만 그 탐사선이 내려서 네. 로버가 탐사를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달 탐사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전 세계 인류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큰 목표는 그거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달 탐사선 다누리호 그렇죠.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누리호 달 탐사 결과도 전 세계에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알면 뭐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연구 결과가 공개를 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우수성도 보여주고, 보여주고.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클래스를 보여줘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너네 우리랑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공동 연구를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우리가 내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내가 안고만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 친구랑 같이 나 이런 거 공부했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얻어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꼭 공개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보들은 관측을 한 그 국가의 소유가 맞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다 공개를 하죠. 뭐 일반적으로 모든 탐사 연구가 이런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1주년을 맞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누리호가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찬드리안 3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버, 프라그얀이 있다고 하셨는데 프라그얀은 달 표면을 직접 탐사하지만 다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달의 궤도를 공전하면서 탐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방법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둘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둘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다누리호는
달에 착륙하지 않고 그쵸, 그쵸. 달 궤도 상공 100km 지점에서 음. 6가지의 탑재체를 이용을 해서 관측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찬드레안 3호 같은 경우에는 달에 직접 내려서 거기를 관측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에는 다누리호 같은 경우는 100km 상공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대기가 없기 때문에 표면 관측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유리해요. 그리고 달 주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달을 전체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뭐 대략적인 자원의 분포라든지 지표의 성분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달에 착륙한 로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달 남극 부분에 네네.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가져가서 음. 샘플통에 넣어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네네. 좀 더 세세한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토양 분석을 통해서 물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존재를 하고 있는지, 온도, 이 땅속 온도는 어떻게 변하고 지표와 땅속 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달의 지형과 토양의 구성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남극 지역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세세하게 잘 알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달에 착륙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든 일이고 이제 더 고도의 과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다누리호는 또 다누리호의 나름대로의 임무가 또 있고 프라그야는 또 프라그야의 나름대로 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달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거고 지속해서 탐사를 해 나가야 될 이유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의 달 탐사 또 어떤 것들이 좀 진행될 예정일까요? 일단 미국에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또 유명해진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2024년도에 네네. 유인 우주선을 보낼 거예요. 음. 그 당시에 2024년도는 달에 착륙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 달 궤도를 돌면서 이제 아르테미스 탐사선을 한 번 더 시험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건 맞지만 궤도를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그리고 2025년에는 달의 남극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남극에 착륙을 하죠. 네네. 왜냐면은 아르테미스 미션은 지속적인 상주 기지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지를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물이 자원이 얼마나 존재를 하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탐사를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아르테미스 미션은 계속 진행을 되면서 달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하기도 하고 달 남극에도 인류가 상주하면서 달 탐사를 진행을 할 상주 기지도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9년도까지 현재 예정돼 있는 로봇 탐사차는 이번에 찬드라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2대 정도가 오. 달의 곳곳에 착륙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2032년도에 네네. 달에 우리 힘으로 보낼 우리 발사체로 우리 힘으로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우리 땅에서 달 착륙선을 보내서 현대라든지 뭐 벤처기업인 무인탐사연구소 이런 곳들이 있어요. 이런데 무인 달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역시 중국하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미국과는 약간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달 탐사를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네네. 우리가 이제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될 그때쯤이면은 중국은 유인을 그러니까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위해서 창어 6호, 네. 창어 7호, 창어 8호를 차례로 2028년도까지 보내면서 거의 매년 앞으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또한 이번에 4월에 하쿠토 R1이 이제 착륙에 실패를 했지만 네네. 꾸준한 시도를 통해서 우주 선진국, 우주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놓지는 않으려고 제 생각에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발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뭐 연기가 됐다. 네.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겠죠. 이제 될 때까지 네. 꾸준히 이제 할 것 같고,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다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 탐사를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목표가 지금 2032년. 맞아요. 그동안 우주 탐사에 대한 인프라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잘 갖춰진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은 2032년에 목표로 한 달 탐사도 충분히 성공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류 최초의 냉동인간 제임스 배드퍼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소 동의보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죠. 최초라는 타이틀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계속해서 과학, 문화, 관광, 역사 다양한 분야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그 노력이 인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소식을 보면서 최초라는 타이틀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자의 용기와 노고에 감사하는 존경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류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입담을 보여주신 강성주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